1905년 9월 미국이 중재에 나선 포츠마스 조약으로 1년 7개월의 노일 전쟁은 막을 내렸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의 보호권과 요동의 조차권 등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등장했다.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다. 이등 방문이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들어온 것은 1905년 11월 9일. 외교권을 넘겨받으려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받아내려는 의도에서였다. 11월 17일 하오 3시 덕수궁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다. 하세가와가 이끄는 일본군은 궁궐을 완전히 포위했고 칼을 찬 헌병과 경찰은 궁궐 안까지 들어와 삼엄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온종일 회의에 지친 대신들은 연금 상태에 있었다. 오직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만이 완강히 굽히지 않고 있었다. 뒤에 역사는 이 을사보호조약 때 일본 측에 협력한 얼굴을 을사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튿날인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 이또오는 고종 황제의 윤허도 받지 않고 국세를 빼앗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말았다. 그날 황성신문의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 대곡 오늘의 목을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비문에 찬 글을 썼고 주영 공사설이 이한흥은 조약이 체결된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자결로서 항거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충정공 민영화는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 5통을 남기고 자결, 항일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경찰권과 군사권을 차례로 접수, 서서히 한반도를 침식하기 시작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헤이그 밀사 사건 그것은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바로잡기 위한 고종의 최후 안간힘이었다. 세계 열강에게 이 억울한 조선의 운명을 호소하고자 보낸 새 밀사의 희망도 수포로 돌아가고 이준 열사는 죽음으로 호소했으나 만국평화회의는 약소국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친 밀사 사건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국내에 일으켰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고종은 마침내 왕위를 순종에게 양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친일 단체 일진회를 번갈아 이끈 자들 송병준과 이용구 이들은 1909년 합방 청원서를 조정과 일본에 제출하고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임금을 협박할 정도로 일본에 아부했던 자들이다.
1910년 8월 22일 하오 1시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 조선 왕조 최후의 어전 회의가 열렸다. 총리 대신 이완용이 일어나 그간의 한일 교섭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일본과 대한제국의 병합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른 대신들도 지당하다고 했다. 드디어 순종 황제의 마지막 승인의 말이 떨어졌다. 제신이 모두 가하다 하면 짐도 이의가 없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안이 됨은 동양 평화를 위해 기쁜 일이다. 합방은 일주일 후인 28일에야 발표됐고 29일 정식으로 시행됐다. 그날 서울 거리는 나라의 최후를 알고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총검을 앞세운 일본군 앞에서 조선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날로부터 통감부는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제 조선은 완전히 일본인 통치하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날 일본 도쿄 시가는 흥분으로 들끓었다. 대한제국 병합을 알리는 신문호회가 나오고 집집마다 국기가 펄럭이고 상가는 문을 닫았으며 꽃 전차가 달리고 나팔수를 앞세운 축하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밤에는 제등 행렬이 등장했다. 조선 왕조의 종말은 한 왕조의 몰락뿐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다. 5천년 역사 중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궁궐이 총검 아래 사정없이 짓밟히고 한 나라의 왕비가 일개 낭인 출신의 칼잡이에게 참살당한 것으로도 왕조의 운명, 아니 나라의 운명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영친왕, 고종의 넷째 아들이자 이 나라 최후의 황태자. 영친왕 이유는 10살 때 순종의 뒤를 이을 28대 황태자로 책봉됐다. 당시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 같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영친왕을 볼모나 다름없이 일본에 데려갔다. 고종의 반대에도 엄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이란 명목으로 시대의 재물이 되는 조선 최후의 황태자. 이 필름은 영친왕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촬영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황태자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술책. 결국 조선이란 나라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자는 의도였다.
1920년 4월 영친왕 이은과 일본의 왕녀 방자와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다. 조선과 일본의 굳건한 우위와 황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22년 영친왕은 고국 땅을 밟는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떠난 조선. 일본인을 아내로 맞아 창덕궁에서 관견식을 치르고 종묘에 모셔진 역대 왕들에게 결혼 보고를 한다. 한일 합방을 성사시킨 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다. 총칼을 앞세운 말발굽 소리로 한반도는 숨죽이고 있었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 2개 사단의 군대를 파병, 서울에 1개 사단을 주둔시키고 독립군을 의식해 함경북도 남함에 1개 사단을 두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실시했는데 그 최초의 것이 105인 사건이다. 일본 당국은 이 사건을 데라우찌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했으나 실은 독립의 싹을 처음부터 짓밟기 위한 조작극이었다. 일제가 한반도에 설립한 식민지 수탈의 본거지 동양척식회사, 일명 동척은 전형적인 식민지 수탈의 본산이었다. 동척은 토지 측량을 통해서 마음대로 농경지와 임야를 손아귀에 넣었고 나중에는 지하자원의 수탈에까지 손을 뻗쳤다. 조선식산은행은 일본 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는 데 앞장을 섰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식산 채권을 마구 찍어내 우리 재정을 파탄에 몰아넣었다. 이와 같은 경제 수탈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깊고 깊은 좌절의 수렁 속으로 떨어져만 갔다. 사회에 깊이 가라앉은 음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기운. 한숨과 비탄을 노래에 실어 불렀다.
가서 님이 놀던 곳 구름 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물망초 피는 덕에 외로이 서서 물에 뜬 이 한밤을 홀로 세우네. 강남 딸이 밝아서 님이 놀던 곳 적막한 가람가에 물새 가우네. 쓸쓸히 다른 진원이 사랑의 그늘 속에 재워놔주오. 땅을 뺏겨 살 길이 막힌 농민들은 만주로 흘러들어갔다. 북간도는 당시 만주 한국 이민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이 갔다. 1934년 말 간도의 총 인구 57만 명 중 한국인이 40만 5천에 달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떠난 노동 이민도 있었다.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 이민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했다. 이영만리 타구, 뜨겁고 억센 사탕수수밭에서의 이민 생활이란 뼈를 깎는 신고의 나날들이었다. 이것은 1912년 하와이로 이민 온 각 민족들의 축제 장면이다. 이 중에 섞여 있는 반가운 한복 차림의 한국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 이민의 개척자로 제1세대인 셈이다. 한국인 순환의 대표적인 예는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 대진제.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일원의 인명피해만도 10여만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었다. 이때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서 도처에서 약탈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는데, 이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그 수습체계 하나로 엉뚱하게도 한국인 폭동서를 조작 유포시키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관동 대진제 때
한국인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이때 일본인 손에 억울하게 학살당한 우리 동포는 공식 기록으로 5천여 명. 또 다른 얘기로는 2만여 명이라고 전하나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민족적 항거는 먼저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의병을 일으켜 항일 무력 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의병장 최익현. 그는 불운하게도 중도에서 잡혀 대마도로 끌려간 다음 그곳에서 단식하다가 끝내 장렬한 죽음을 택하고 만다. 매천야록을 쓴 황현. 그는 1910년 합방이 되자 유시를 남기고 순국했으며 그가 남긴 매천야록은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으로 한국 근세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구한말 일제의 침략이 가중되자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자 단군 신앙을 믿는 대종교를 창건한 나철. 그는 을사조약의 비분 오적 암살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 대종교는 민족 종교로 발전, 만주 독립운동의 핵심을 이루었다. 1910년 이후 의병 투쟁은 가혹한 탄압을 피해 북부 국경지대로 옮아가게 됐다. 의병이 군대 조직으로 전투 행위에 의해 일제와 대결한 조직적인 무력 항쟁이라면 의사 열사는 개별적인 무력 항거였다. 1909년 10월 28일 오전 10시 하루빈 일본 제1의 실력자이자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등 방문이 안중근 의사의 총에 암살됐다. 공판정에서 안중근은 일본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제휴를 간곡히 설득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민중운동이 불가능했던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라를 되찾자는 의지의 표현이 암흑기의 36년 동안 점점이 의사와 열사들의 피로써 얼룩진 기록들이 이어졌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전 민족적인 응집으로 나타난 것이 1919년 3월 1일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 선언이 일어나자 국내에서도 민중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비밀리에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33인의 민족 대표로 확대되기에 이르른다. 고종의 인산을 기해 서울과 평양에서 비롯된 독립만세의 부르짖음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시위는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만의 민중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비무장, 비폭력의 순수한 독립의지에 대해 일제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 땅을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3.1운동은 꺼져가던 독립의지에 기름을 부어 지식층의 각성과 민족적 긍지와 단합의 계기를 열어주었다. 당시 항일운동에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무장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이 그것이다. 무장투쟁은 독립군, 광복군 등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던 군대 조직이 중심이 됐다. 애국계몽운동은 국내에서 교육, 물산장려 등으로 내실을 키우고 실력을 기르자는 일종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같은 곳이어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는데 이 무렵 애국계몽운동의 주체는 교회와 학교였다. (1910년대) 합방 직후 교육에 눈을 뜬 선각자들이 잇따라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것이 이 나라의 내일을 좌우한다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이 훗날 3.1운동을 낳는 잠재력이 됐다. 정산 속에 묻지 놓고 가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양되네.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집은 잊지 마라. 새벽 달은 넘어가고. 3.1운동의 주체 세력은 학생들이었고 바로 이 학생들의 의지가 이 나라의 희망이었다. 분하로드 운동은 농민들의 계몽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역량 축적의 운동이었다. 산에서 금이 나고 바다에 고기, 들에서 쌀이 나고 면화도 난다.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살림, 우리 손으로란 구호 아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에는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성과가 컸다. 삼천리 강산 조선의 동포들아 2천만 미나, 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나오너라. 우리가 우리 힘 우리 제조로,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정처 없이 떠돌며 소집단으로 항일 투쟁을 벌이던 독립투사들은 3.1운동을 계기로 독립군 또는 광복군의 기치 아래 한데 뭉치게 된다. 이들은 의병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현대적인 군대로 일본군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 특히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는 광복군 전투사의 길이 빛날 승리였다.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함로 땅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함로 땅 건너 백두산.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독립군들은 독립에 대한 꿈을 결코 잃지 않았다.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어서 가자 조국에.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은 고통이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국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함로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상해 임시정부는 모든 동포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독립의 열망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어렵게 모인 독립 자금으로 독립운동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특히 이승만은 1942년 태평양 전쟁이 열기를 더하던 그때 미국의 소리란 단파 방송을 통해 독립의 의지와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절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충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히도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안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신사 참배를 하면서 언제나 소리내야 하는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황국신민의 선서는 학교는 물론 모든 관공서와 회사, 공장 등에서도 언제나 이를 제창해야 했다. 이와 같은 황민화 정책이 한국인, 특히 소년 소녀들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는 깊었다. 그뿐 아니라 1940년 2월에는 마침내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전대미문의 정책 창씨 개명이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부터 파국의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다. 과달카나, 사이판, 오키나와 등이 차례로 무너지는 기간에 식민지 한국은 최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인 1938년 5월 국가 총동원법의 한국 적용을 공표하고 전시체제 완비를 다진 일제는 같은 달 31일 각종 토목공사의 분야자를 동원하도록 시달하는 한편 6월 13일에는 학도 근로 보국대 실시 요강을 발표해 학생들을 여러 공사장과 일터로 일제히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39년이 다가갈 무렵에는 총동원 물자 사용령을 내리고 각종 전쟁 수행 물자를 닥치는 대로 수탈해 갔다. 처음에는 명목상으로나마 지원병 제도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제는 강제 징병으로 젊은이들을 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사정은 1940년부터 수록하기 시작한 일본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半島に特別志願兵制度発布せられてすでに6年。いよいよ明年からは半島2400万同胞に対し待望の徴兵令が敷かれます。この広大無辺の静音に応えたてまつるべく 이 장면은 1943년 1월 26일자 일본 뉴스가 본 최후의 한국인 지원병 신체 검사 광경이다. 検査を受けるため各地から続々帝都に参集。
こぞって米英撃滅の第一線に挺身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1944년 9월 7일자) 일본 뉴스는 조선 동포도 전열애라는 선동적인 표제를 붙이고 있다. 1944년 9월이라면 태평양 전쟁의 종막도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다. 만주 길림성의 상무대라는 아나운서만 들어보아 이들은 처음에 관동군에 배치됐을 것이다.帝と帝国の現状度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威力を収集せんと欲し不良なる男児新民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市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일본이 항복했다. 이 땅을 36년간이나 유린했던 일본 제국의 패망. 그것은 곧 이 땅으로 하여금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으로부터 광명천지, 밝은 자유의 대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일찍이 독립을 절규했던 선각자들 중에 식민지 시대의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광복의 기원을 뜨거운 시로 적어 예언한 시인이 있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사람들은 막연히 일제가 물러갔으니 이 땅에 당연히 독립국가가 세워지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두 개의 손을 내려뜨리고 있었다. 한쪽은 찬란한 광복의 꽃이었으나 다른 손에는 분단이라는 가혹한 채찍이 감추어져 있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을 한 광복과 분단. 그것은 8월의 태양 아래 얼음처럼 냉혹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45년 9월 2일) 오전 9시 일본 동경만의 미주리오 함상. 일본 정부와 일본군 대표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항복 조인식이 끝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일반 명령 제1호로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연합군의 지역 분담을 밝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한반도의 분할이 알려졌다. 9월 8일 오후 1시 미 제7함대 킨케이드 제독이 지휘하는 25척의 함선이 하지 중장의 24군단 병력을 싣고 인천에 도착했다. 항공기가 엄호하는 가운데 미군들은 월미도에 상륙했다.
미군 상륙 소식을 듣고 조병옥과 장택상 그리고 정일영스 등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대표들이 마중을 하러 나갔으나 하지와의 면담은 실패하고 미군은 이들을 따돌린 채 1인들의 안내로 인천에 상륙했다. 환영 행사를 일체 금지한다는 미군 측 지시에 의해 일본 헌병들이 시민의 외출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때보다 한산했다. 미군의 인천시가 진입은 역사의 첫 장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끝났다. (9월 9일) 오후 3시 조선호텔에 여장을 푼 미군 대표들이 중앙청 군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미 칠함대 사령관 킨케이드 제독은 조선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아베 총독과 야마구치 진해 경비부 사령관 그리고 고즈키 조선 주둔군 사령관 등의 항복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일제 36년간 한국 통치는 종막을 고했다. 하오 4시 반 일장기가 내려지고 대신 성조기가 개양됐다. 그것은 미 군정이 정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 인민은 이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광복이 곧 독립이 아닌 것은 메가더의 포고문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9월 17일 미군 선발대는 진해에 도착했다. 미군들이 부산을 거쳐 진해에 온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관공서 접수를 위한 것이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대본영의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진해 경비부는 일본군이 조선에 설치했던 2개의 사령부 중 하나로서 일본 육군의 17방명군 사령부와 함께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다. 제주도에는 태평양 전쟁이 종막에 다다를 즈음 일본군이 일본 본토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면서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으로 점찍고 갖가지 군사시설을 갖춰놓고 있었다.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경납고용 방공호, 미군 상륙에 대비한 장거리포, 그리고 장갑차와 비행기도 상당량을 준비해 놓았는데 미군들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들을 모두 폭파해버렸다. 일본 군들이 제주도에 모아놓은 군사 장비는 워낙 그 양이 많아서 운반하기 쉬운 대포나 소총은 모두 먼 바다로 나가서 버리기도 했다.
45년 9월 11일 개성에 도착한 미군들을 환영하는 개성 시민. 일찍이 고려의 옛 도읍으로서 송도라는 이름으로 미군들에 알려진 이곳. 지척의 북쪽에 38선이 그어지게 됨으로써 미 군정의 통치하에 들게 된 개성은 분단된 이후로는 남과 북의 경계선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갖가지 불안한 정세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경 아닌 국경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튿날인 9월 12일 미국과 소련의 양국 장교가 북위 38도선의 경계선 구획을 협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났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힘을 합쳐 싸워온 연합군. 이들의 만남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는 너무나 싱겁게 끝났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두 강대국 앞에 이제 새로운 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함께 악수를 나누었지만 서로의 사상과 이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마주친 곳이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38선이었다. 패전 일본군들의 귀환은 45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이 장면은 일본군의 일부가 45년 10월 8일 부산에 집결해서 돌아가는 광경이다. 귀환변 중에 선임자는 야스미 소장. 그들은 미군의 지시에 침울하게 따라 움직였다. 광복의 혼란을 틈타 이들 중에 금괴와 아편을 내다 팔아 적발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이들의 소지품을 까다롭게 검사했다. 떠나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실제로 그들이 미국에 최후의 항복 교섭을 하고 있었을 때 한반도를 그들의 수중에 넣기를 간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도 있다. 그들은 미군에 싸워서 항복했을 뿐 한국과 싸워서 지지는 않았다는 비틀린 감정을 여전히 밑바닥에 간직한 채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90만이) 넘는 일본의 민간인들도 우리나라를 떠났다. 이들 중 남한에 있던 사람들의 귀환은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소련군이 장악했던 북한이나 만주 지방의 일본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반대로 중국이나 만주, 일본 등지에 가 있던 동포들이 오랜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게 됐다.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배편을 기다리는 제1동포들. 당시 패망한 일본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반공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귀국선을 얻어 타기는 몹시 어려웠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자주. 그들은 대부분 징용이나 징병을 당한 사람들이거나 그 가족들이었다.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호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그다. 해외에 망명했던 독립 지도자들도 돌아왔다. 10월 16일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돌아왔고 11월 23일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했다. 그 해도 저물어가는 12월 하순, 한반도에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뜻하지 않은 소식이 모스크바로부터 날아들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소식은 10월부터 간간히 비춰왔던 터라 국내는 물끓듯이 소란해지고 거리에는 반탁의 구호가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북한에 있던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도 김구 주석, 이승만 박사, 그리고 하지 중장에게 반탁 선언문을 보내 이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좌익 계열도 처음에는 이 대열에 가담해서 반탁의 여론이 세모의 거리를 휩쓸었다. 그러나 46년 1월 3일 좌익은 돌연히 태도를 표변했다. 그들은 서울운동장에서의 반탁 시위 계획을 하룻밤 사이에 찬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들은 민족적 긍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즉, 우리는 신탁 통치에 대해 전국적으로 반대 투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공산당의 태도가 표변한 것은 바로 소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거족적인 반탁 시위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실현시킬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월 16일) 개막, 2월 6일에 폐막한 미소 공동회의는 38선과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토의했으나 당장의 별다른 결정을 보지는 못했다. 반탁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군정하에 한국인 직원들은 파업을 하거나 총사직에 들어갔으며 시위 운동은 전국에 파급됐다. 찬탁으로 돌아선 좌익 시위도 점차 가열됐다. 찬탁과 반탁을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은 민족 분열의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좌익은 국군 준비대 같은 엄호 단체라 등 좌익 계열의 통합제인 민전 등 많은 외곽 단체를 조직해 열을 올렸고 민족 진영도 학년이나 비상국민 회의 등으로 이에 맞섰다. (47년 3월 1일) 서울에서는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 두 곳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따로 개최됐다. 우익이 주최한 서울운동장 대회는 독립선언기념 전국대회라 이름졌고 좌익의 민전주최 행사는 서울 남산공원에서 3.1절 기념 시민대회라 이름 붙였다. 우익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서울운동장을 가득히 메웠다. 남산공원에서는 이날 전평 산하의 노조원들과 민청 등이 참가해서 소란한 가운데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기세를 올렸다. 서울운동장에 참가했던 우익과 남산공원에 모인 좌익은 기념식이 끝난 후 시가 행진에 들어갔다가 남대문 부근에서 마주치게 됐다. 바로 이때 좌우익 간의 집단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고 뜻깊은 47년의 3.1절은 민족 분열의 비극적인 유혈극으로 얼룩졌다. (46년 2월 14일) 미 군정청의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남조선 민주의원회 개원식. 일제하에 중추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 일종의 입법기관으로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을 시험 무대에 올린 것과 같은 이 기구에는 민족 지도자로서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던 세 거두가 참석했다. 이들은 나중에 뜻을 달리해서 각각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 밖에 다른 민족 지도자들도 제각기 주의 주장이 다르고 정권의 향방에만 급급해 세계사적 냉전의 갈등 속에서 자주 독립을 위한 민족의 결집된 구심력을 모으지 못했다. 정가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46년 6월 1일의 발표에 의하면 해방을 기점으로 46년 3월 말 현재 물가 지수는 524로서 7개월 만에 5배 이상이나 오른 셈이었다. 쌀값은 45년 말에 비해 14배가 폭등해서 중단됐던 배급제가 부활됐다. 이 무렵 38선의 무허가 월경 금지령이 내려지고 남하한 월남민들로 서울에는 해방촌이 생겼다. 온갖 유언비어를 담은 벽보가 어지럽게 나붙고 매국노, 몰입배, 간상배란 거친 단어가 가는 곳마다 튀어나왔다. 더구나 쌀을 달라고 시위하는 좌익 대모대까지 가담해서 사회는 점점 불안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46년 5월 15일에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적발됐다.
좌익은 남한의 경제를 결연하기 위해 광복이 된 2개월 후인 45년 10월부터 조선 정판사에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위패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6년 6월에는 43년 만에 대수해로 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긴 데 이어 콜레라가 창궐해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처럼 어지러운 상황을 좌익은 교묘히 이용해서 혼란을 부채질했다. 46년 9월 폭동으로 철도와 전신, 전화와 전기, 그리고 출판 등에서 대규모 파업을 선동했고 10월 1일에는 경찰관 수십 명을 죽음에 몰아넣은 대구 폭동으로 좌익의 난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주화가 체포되고 박헌영과 이강국은 월북해버려 남로당의 활동은 극도로 위축됐다. 미 군정청도 처음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 이들의 도발에 관대한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에는 불법적인 파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당시 경찰 집계에 의하면 46년 3월부터 47년 3월까지 1년간 경찰이 검거한 숫자는 12만, 테러로 인한 사상자만도 750여 명이나 됐다. (46년 7월에) 채택한 공산당의 새 전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평화적 투쟁 형태를 세웠으나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로 들어간 46년 하반기부터 점차 그 투쟁이 격렬해져 공산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폭력 전술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아까운 민족 지도자들이 테러와 피습으로 희생됐다. 45년 12월에는 한민당 창당의 주역 송진우 씨가, 47년 7월에는 공산 세력에서 이탈한 여운형 씨,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한민당의 정치부장 장덕수 씨가 피살당해 정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유엔의 결정에 따라 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내한했다. 위원단의 단장은 메논 대표. 1월 12일 유엔 한국위원단은 정식으로 소련군 사령관에게 입국을 요구했으나 소련 측은 이를 거부했다. 38선의 장벽은 점점 더 높아가기만 했다. 이 무렵 북한은 김일성이 확고한 독재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원래 북한에는 연안파, 갑산파 또는 국내파 등 중국이나 소련 혹은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실력자들이 많았지만 소련의 대리자 격인 김일성에 맞설 수 없어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김일성은 46년 초부터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과도적 공산 정권을 수립한 후 20개 정강 정책을 내걸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으며 3월에는 토지 개혁령을 발표해 불과 1개월 새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 개혁을 감행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공산화의 기초 작업을 서두는 한편 연간 계획 경제를 추진시켰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공산주의 일색의 선전 외에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유엔 한국이 연단에 입북을 거절한 북한에 대해 세계 여론이 높아지자 김일성은 엉뚱하게도 남북 협상을 들고 나왔다. 48년 4월 19일부터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렸던 남북 연석회의. 다음은 북한 영화 제작소가 내외의 이를 과시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든 남북 연석회의 선전 필름의 일부이다. 4월 19일 3천만 인민의 기대와 희망과 환호 가운데서 이 역사적 회의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장에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을 비롯하여 남조선 노동당 대표 허헌 선생과 박헌영 선생도 다다랐습니다. 남조선 근로인민당 백남은 씨는 비제국주의자들이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남조선 오늘의 암흑상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 선생은 남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대표적은 우리 회의가 가진 중대한 의의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의가 전민민의 진중한 의사가 무엇이며 그의 참된 감과 의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화 혁도, 경제 부흥도 볼 수 없으며 인민은 빈곤과 지하의 비참한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헌영 선생의 자세한 보고에서 남조선의 비참한 전경을 듣고 모든 대표자들의 가슴은 비분과 증오감에 설리었습니다. 이날의 회의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금두봉 선생께서 귀혈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이 무렵 유엔의 결정에 따라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남한에서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일성이 들고 나온 남북 연석회의는 이름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자는 그럴듯한 명분론 때문에 남한 내에서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거나 중도적 입장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행을 결심하게 됐다. 특히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전 민족의 추앙을 받고 있던 김구의 참가는 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4월 19일) 백범이 거처하는 경교정 앞에는 백범의 북행을 포기하도록 6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으나 그의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38선을 베개 삼고 자결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피력하고 백범 일행은 청년들을 피해 4월 19일 오후 늦게야 경교장 뒷담장을 넘어 북행길에 들어섰다. 남한 내에서 반공 우파적 입장에 있거나 또는 중도적 입장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참가는 김일성의 위치를 더욱 높여주고 그가 마치 남북한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족한 것이었다.
남조선 한국독립당 김구씨 일행은 회의 제3일에 도착하였으며 남조선 민주독립당 홍명희 씨도 내참하게 되었습니다. 일동은 김장군을 따라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회의는 김구씨, 홍명희 씨, 조소황 씨, 조한구 씨 네 분을 주석단으로 보선하였습니다. 김구 씨는 이번 연속회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기를 상통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독립당 조소황 씨도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홍명희 씨는 신수를 이상 세 분의 인사 말씀이 끝난 다음 남북조선 정치정세 보고에 대한 열렬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북조선 노동당 이주원 씨를 비롯하여 남조선 민주애국 청년동맹 김종철 씨, 남한에서 참석한 정치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회의는 철저하게 김일성과 그를 둘러싼 공산 조직에 의한 각본대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남쪽에서 올라간 민족 지도자들은 김일성이 주최한 모란봉 대회의 빛나는 들러리 역할로 이용당한 셈이 됐다. (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재헌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록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우리 정부를 세운다는 벅찬 감회를 안고 사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모여들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은 93%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유엔에서 파견되어 온 감시위원단들이 선거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각 지방을 방문했다. 그들이 둘러본 투표장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광경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그러나 남로당의 선거 방해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 경찰은 긴장한 가운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어떤 곳에서는 사제 폭탄이 투척돼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또 투표소에 난입해 칼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남로당의 선거 파괴 공작은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과도 같았다. 남로당으로서는 이 폭력 투쟁의 성패에 그들의 존폐가 달려 있었다. 정부가 수립되면 남로당은 남한에서 설당이 없어질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테러 현장을 둘러본 하지 장군도 공산주의의 무서운 정체를 다시금 인식했다. 미 군정 이래로 서울의 치안을 맡아 수없는 좌익 테러의 위협과 맞서 싸워온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초창기의 경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에 부닥쳐 이들은 치안을 확보하기에 전력을 다했으나
선거의 막바지에는 경찰력만으로도 부족해서 향보단까지 조직해야만 했다. (48년 5월 31일)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일당에 모여 새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역사적인 재헌 국회를 지켜보는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초만원이었다.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뒤에 48년 7월 20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대통령에는 이승만 박사, 부통령에는 이시영 선생이 선출됐다. (7월 24일) 정부통령 취임식. 흐린 날씨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식이 진행되는 동안 차츰 거치기 시작했다. 취임식장에는 외교관들과 유엔 한국위원단 그리고 로마 교황 사절까지 보였다. 국회 부의장 신익희의 개사로 시작된 취임식은 국가와 민족 앞에 충실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선서와 우렁찬 만세 소리로 끝을 맺었다. (8월 5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든 조각이 완료돼 정부 출범의 닻을 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메가다 원수 부처가 도쿄에서 날아와 이승만 대통령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메가다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앞날에 신의 가호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소굴거리는 명랑한 거리, 명랑한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 기념일이자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 서울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감격과 흥분이 거리에 넘치고 있었지만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정부로서는 나라의 채무를 갖추고 독립국가로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OUL